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한 스픽스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은 역시 민주당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과연 특검법 관련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듣고 싶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25일입니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당정대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유는 혹시라도 총선 후 김건희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전에 쐐기를 받겠다는 의도가 읽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을지 매우 궁금했고요. 스픽스가 긴급 편성한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 내용 상세히 해설해드리고 또 여기에는 왜 김건희 특검법 문제와 관련된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히 해설하면서 가장 먼저 스픽스가 일어났던 현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과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댓글창에 500분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어제 오늘 긴급하게 취재했던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주변 이야기 그리고 집권여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정말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얘기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특별하게 나오신 기자 두 분이 있습니다. 스픽스 대구의 취재본부장이신 김태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긴장이 좀 되실 텐데 조금 전까지 지금 생방송으로 기자회견을 보다가 바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준비하신 내용 가지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예설 기자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전달해 드리면서 뭔가 새롭게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해설을 하면서 오늘 방송의 질을 좀 더 높여가면서 정말 스픽스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는 제대로 된 보도와 분석과 그리고 그런 상황들의 전개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작진이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장관, 지금 이제 장관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얘기했던 오늘 그 얘기 잠깐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대 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 삼아 수십 년간 386이 486, 586, 686 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에 와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거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이 다부동 전투, 인천 상륙작전, 연평 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 제가 이제 상당 부분 양해를 하고 요 해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뭐 좋게 평가하려면 이렇습니다. 취임 일성이니 수락 연설이니 이 정도 내용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좀 전달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조금 초를 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직접 들으면서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집권 여당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9개월이 지났는데 국민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떻고 경제는 어떻고 민생은 어떻고 외교 국방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맡으면 정말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뭔가 국민들에게 크게 보면 미래의 방향, 짧게 보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좀 반성과 참회로 시작을 해야 하고 그 원인을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고 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민주당, 이재명,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제가 솔직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쳤습니까? 개딸 전체주의 세력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습니까? 아니면 운동권 특권 세력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쳤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설사 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이나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거나 개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 이재명 그리고 개딸 운동권 전체주의 세력 이 사람들이 정말 특권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망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했던 내용이니 어쨌든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김태호 본부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그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그 취임사 대부분의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민주당을 운동권 특권 정치 그리고 뭐 개딸 전체주의 이걸 규정하면서 청산해야 된다. 이게 시대적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 운동권 특권 정치는 국민들 위해서 군림을 했고 가르쳐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그 이재명 민주당은 그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을 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를 망친다라고 이렇게 강도 높게 그 민주당을 운동권 세력하고 등식을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그 선당 후사를 하지 않겠다. 내가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서 본인은 지역구 비례대표 둘 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쟁점이 됐던 그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본인은 그 당시 언론 보도에 그 총선 이후에 특검법 뭐 조건부 수용 부분이 이렇게 뉘앙스로 보도가 됐었지만 오늘 기자들 질문에 있어서는 그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강조했던 그 대로 악법이다라는 선에서 그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자, 이제 특검법 관련된 문제는 오늘 얘기를 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전달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이것이 갖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진행하자. 김건희 리스크 해소하지 않으면 총선 없다라는 어느 정도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공감대가 있었고 이것이 대통령실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대통령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 안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 날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긴급 회의체를 소집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리고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나와서 특검법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의 발을 일단 묶었습니다. 그건 성공을 했죠. 어찌됐든 특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만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하나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축켜 세우면서 한동훈 체제로 가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걸로 지금 몰고는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한 것은 젊음과 새로움으로 운동권 적폐 정치를 중단시키고 활발한 소통으로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카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다고 전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하나만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결국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명품백 수수에 대한 수사 어떻게 할 거냐? 양평 게이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가는 현재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일가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민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일단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 당청 관계, 거꾸로 이야기하면 수직적 당청 관계가 돼 있는 즉 당대 대통령실과 지금 집권 여당의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으로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는데 알맹이가 쏙 빠지고 하나만한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본인과 정치적 색깔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몰았고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민주당과 이재명과 개딸과 그리고 운동권 세력을 특권 세력으로 몰면서 전면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 연설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것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수평적 당대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와 관련된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총선에 치를 수가 없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풀릴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정말로 공중에 붕 뜬 이야기 그리고 이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국민들에게 막연한 희망만 주는 구체성이 아주 떨어진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동훈의 얘기 하나 더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텐데 아직 싱크 돌리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에 들어와 계시고 1,300분 이상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버퍼링이 약간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제작진들이 좀 한 번 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퍼링이 지금 실제로 생기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되지 않는데요. 찰나님, 부산님, 바람의 놈님, 노을숲과 샴님, 장수님님, 여름엔 수박님, 쉬리님 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액규님 좋은 걸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쉬리님, 어린 왕자님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고 계신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두 번째 싱크 보고 계속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자, 김태호 본부장, 통상적으로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정도를 수락하면 그 수락한 연설문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설을 하고 그것이 담겨 있는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하는데 오늘 사실 분석을 해보려고 몇 달러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야 이거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이 한간 이야기를 할 만한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윤리책이나 또는 좋은 문구 우리 옮겨 적을 때 쓰는 걸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당초 여의도 사투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본인은 소송 사투리를 안 쓰나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취임사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본인 스스로가 뭐가 되고 싶은 게 장래 희망이 아니었고 사람들 위해서 뭘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말이 너무 수사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이야기. 저도 솔직히 왜 민주당이 그렇게 운동권의 특권 정치로 이렇게 등십을 승십인지 제 자신도 그 세대에 살았지만 저는 정파를 떠나서 한나라의 어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에서 야당을
규정하는 게 하는 운동세력으로 취급한다는 게 난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권 특권 세력 또 개딸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썼고 뭐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게 이제 공포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고 용기는 결심이라는 말은 용기를 내서 열심히 민주당과 싸우자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대상을 제대로 정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민주당 이재명을 감옥에 잡아 넣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임도 아니고 아까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본인의 그 연설문 또는 수락 연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무슨 정치를 게임으로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정치를 게임으로 합니까? 이게 본인한테 질문해야 될 것을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나 개딸 또는 운동권 그 특권 세력에게 다 넘기는 듯한 이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었던 것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회를 끌고 갈 것이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하나는 자 특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 안에서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언론에서 뭔가 총선 후에 특검을 진행해보자고 하는 일종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러면은 당내에서 협의를 해야 되죠. 오늘은 내가 뭔가 답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본질은 완전히 이제 피해가 버렸고 당청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각자 국민이 자신의 권한과 위치에 따라서 수직 숙병 나눌 게 없이 상호 동반자로서 여당이든 대통령실이든 이런 데서 각자의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부분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을 따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당 운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야 하고 그 답변을 이제 들어봐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정리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은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조금씩 전달해 주기로 하고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명품백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것들은 일단 피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주도해서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윤재욱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모여서 긴급 회동을 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후에 진행을 하자고 하니 대통령실에서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당정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 부분의 특검법을 어떤 경우에도 추진하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서 특검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이제 그어버렸어요. 네. 그 출발이 됐던 게 뭡니까? 조선일보가 며칠 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 총선 후 특검법으로 수정제의해서 뭔가 여야가 논의를 할 것처럼 했는데요. 그 혹시 보도 내용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 악법이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법은 악법이지만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것을 언론에서 해석할 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것은 조선일보가 저렇게 일면 머릿 기사로 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조선일보가 특종 취재를 해서 낸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선수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고 네. 이런 조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한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가볍게 취임을 하고 네. 총선 채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이런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아마 조선일보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교감을 한 상태에서 일면머리로 냈는데 네. 자, 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게 대통령실로 넘어가서 아예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결론이 이제 나버린 거죠. 네. 그 실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고 있는데 그 2003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특검권 거부권 행사했던 그걸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것은 자기 당착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한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 지상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들은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특검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도 BBC 라디오 방송국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조항, 이 독소조항이라는 게 이제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해서 생중계를 한다. 또는 이제 정의당이 특별 검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조정이 되면 총선 이후에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완전 벽지화시킨 상태에서 이 특검법 자체를 그 민주당이 어떤 총선용 그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그런 기획 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조선일보 보도를 보고받고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스픽스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경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단순히 경로는 나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왜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지? 한동훈이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수준이냐. 아니면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서 되지 않는다. 일단 거부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하고 나면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 뒤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타협의 기회가 있으면 뭔가 새로운 카드로 내세울만 한데 그래서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하는 두 번째 가설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가설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것은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총선에서 폭망을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반응을 했느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전 논의가 없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 두 번째, 지금은 아니라 앞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드러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가설 하나. 세 번째는 총선에 폭망하더라도 절대로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상황은 수용 불가하니 이것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알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느냐. 이 세 번째의 경우. 이 셋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경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클 것이냐라는 걸로 갈 수 있는데 혹시 보탤 말씀이 있습니까? 뭐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아우르는 그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그 총선 그 여기 특검법 수용 네. 불가 이걸 아마 그 재확인시켰다고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비대위를 운영을 하더라도 지난번 그 박이슬 기자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총선 후 조건부 수용 불가라는 어떤 그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도 이제 불경스러운 거죠. 아예 특검법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 경우의 수는 없다. 수용 불가 외에는 라는 걸 재천명했다. 뭐 재확인시켜줬다. 아니면 경고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좀 이어봐야 됩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1분 전에 1분 후에 그리고 3분 뒤에 있을 일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조선일보의 저 보도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다. 조선일보가 했던 저 보도 때에는 이렇든 저렇든 김건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지 않으면 총선 갈 수 없다고 조선일보를 필두로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거나 칼럼을 쓰면서 뭔가 한동훈 체제가 출범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김건희 리스크가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이것이 당과
그리고 보수 언론 사이에 밀약처럼 서로 공감이 되고 그것이 기사로 저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대통령실로 전달이 되었고 대통령은 1번, 2번, 3번의 중에 하나로 경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경로 중에서 3번의 경로가 된 것입니다. 그 3번의 경로는 총선에 폭망하더라도 특검 받을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곧바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날 당청대 긴급 회의가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립니다. 혹시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열린 사진이나 이런 게 저희들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자, 지금 사진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당과 대통령실과 정부를 대표하는 3인이 모여서 특검법 불가라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서 오늘 26일입니다. 어제 25일 크리스마스, 오늘 26일 되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친윤과 지도부를 중심으로 특검은 절대 불가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법 리스크 문제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본인 이름의 통장에서 불법적으로 자금 거래가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은 아예 소환이 되지 않거나 불기소 처리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이 조직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봐주게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도 국민들은 각기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에서 평가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서 다른 해법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국민이 알아서 선택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시점에 1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윤재옥 원내대표가 하는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각종 사법 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부부를 모욕해서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발상을 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이 과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든 국회가 있다면 그 국회는 존속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태우기 전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자, 대선 이후에 정권을 획득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비리를 새롭게 밝히자고 추진했던 것을 왜 그때 막지 않고 지금 와서는 대통령 내외를 모독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들이라고 공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놓인 마이크에서 대통령 내외를 모독한다는 단어를 정치인이 입법기관의 집권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 정쟁이고 무엇이 여러분 법리고 무엇이 여러분 정치인이 해야 될 도리입니까? 오죽 답답하면 지금 스피스가 이런 내용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전달하겠습니까?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봐야 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똑같이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너희도 나쁜 놈, 이쪽도 나쁜 놈, 저쪽도 나쁜 놈, 다 나쁜 놈 중에서 덜 나쁜 놈을 골라내야 하는 또 그 정쟁의 장으로 국민들을 몰아놓고 있는 행위다. 윤재욱이 저렇게 하는 이야기는 정치인으로서도 그리고 입법기관의 집권여당의 대표로서도 할 이야기가 정말 아니다.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법적으로 따져야 되지. 어떻게 해서 그 법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독하기 위해서 특검법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도 이게 윤재욱 대표 발언나 본말이 좀 늦었다고 보는 게 실제 지금 이 특검법은 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70%라면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서 민주당을 개딸 전체주의 결탁한 그 당이 그런 당을 숙주 삼아서 운동권 그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만큼 제가 이번 그 국민의힘 이 특검법을 관련해서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진짜 이 그 한동훈식의 어떤 민주당이 운동권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한 이 당을 숙주 삼아서 그 운동권 특권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나는 국민의힘이 보수 언론을 숙주 삼아서 그 70%나 이러는 어떤 그 특검법 거부권을 수용해서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을 이제 호도시키는 거죠. 국민 자체 여론을. 근데 윤재욱 대표는 아까 대표 말씀하셨듯이 저 말은 결국 대통령한테 잘 보이는 이야기지 국민들 판단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두고 봤을 때는 실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직자들 갖고 있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하나의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방하는 보호하는 한 전위부대 역할을 한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저런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뭐 당 지도부나 또는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이번 특검법은 엉망진창법이고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모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제히 지금 비난을 하고 나섰죠. 네, 맞습니다.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특히나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KBS에 출연해 대장동 50억 클럽과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 같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집권 여당 내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이철규 의원이 SNS에 밝힌 사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김 여사 수사를 2년 동안 했음에도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년 특검을 추진하는 먼저 자신들의 민주당의 모습을 반성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이 내용을 수사했지만 2년 동안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제 이것도 이철규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이 했던 말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청와대가 수사했습니까? 제가 그냥 첫 번째로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를 청와대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했습니까? 누가 조사를 했습니까? 검찰이 했어. 검찰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휘하의 검찰들 네.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발언을 보고 놀랐던 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감원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특수부 검사들과 함께 수사를 했다라는 지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특수부 검사들을 장악하고 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드는 어떠한 검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도 보고 있지만 검찰이라는 집단의 상명하복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 카르텔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또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수사가 이뤄졌다? 국민이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죠. 한동훈 위원장 제 이야기가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BBK 이명박 사건 당초에 무죄 내려놓고 구속 기소한 게 지금 윤석열, 한동훈 그 당시 수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도이치 모터사 수사 주자 조각을 지난 정권에서 2년 가까이 수사를 다다 틀었다. 그 혐의가 없다. 이거는 국민들로 봤을 때도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든 지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시비를 거느냐고 하는 이 말이 단순 논리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했는데 김건희 못 잡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치환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에 그 휘하에 있던 특수부 검사들이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게 지금 원출발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이철규 인재영 위원장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특검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부터 해라. 무슨 사과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일선에서 취재하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릴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해설로 지금 하자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가 안 된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을 다시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 공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진액관 중에 진액관 대통령실과 유일하게 소통하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다. 결국 이 말은 뭐냐? 국민들을 속일 테니 너희들이 속든지 아니면 속지 않든지 알아서 하라. 라고 사실 저는 협박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 언론은 시시비비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느냐. 실제로 문재인 청와대가 수사를 하지 않은 거냐. 아니면 윤석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냐. 이거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이 만약 수사에 관여를 했다면 그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 그리고 정부, 여당이 함께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나서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의혹에 대해 해소를 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도 가족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특검법을 거부한다든지 그걸 그 여당 내 당 조직 당직자들이 그 일사불란하게 보호하는 것 저거는 어떤 군사 정권 때도 없었어요. 지금 더한 것은 지금 특검법이 지금 1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말을 하고 있지 않던 또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긴급회의라는 이름으로 요즘 참 잘 쓰는 말로 그냥 대통령실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직접 회의까지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걷고 나니 자 이게 앞으로 한동훈 이제 비대위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가겠습니다. 그암청기님께서 귀한 글 주셨습니다. 특검이나 받으라. 어떤 명분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 좋은 말씀이고. 야옹양이님 이건 누가 봐도 김건희 지키기인데 희영님께서는 저들은 총선에 관심이 없어요. 희영님 매우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제가 정치평론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접근은 총선 포기하고서라도 절대로 이곳은 뛰어넘을 수 없는 성역이다. 성역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2,500분 가까이 들어와서 저희들과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이님, 그리고 어린 왕자님, 그리고 스카이스톤 짐님, 그리고 시수기리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 시작한 지 45분 지났는데 저희들 지금 2,400명이 오늘 한 1,000명 정도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했는데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범과 김건희 특검법 관련된 내용에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그대로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 현상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으로 좀 가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 못 받겠다는 것이고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했고 아까 제가 대통령의 경로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지금은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시기상조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세 번째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철옹성이 되어서 국힘 비대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돌파를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문제는 이럴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과반 50% 이상의 국민들 실제로 60%의 국민들이 시도민들이 특검은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도 과반의 TK 여론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67% 정도 나오고 있고 결국 10명 중에 7명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걸 국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왜 대통령이 절대 불가라는 방침을 밝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부부를 모독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고 총선용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남는 문제가 이제 이런 것이죠. 국힘이 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 지금 언론 다시 보십시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를 필두로 보수 언론이 총동원이 되어서 조금 전에 제가 반박했던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찐핵관 중에 찐핵관이 했던 문재인 정부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 그 말의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이 무엇인지 언론은 파헤치지 않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면서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 결국 이런 것이죠. 이미 나왔던 국민들의 뜻, 민심은 특검 받아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확고부동하게 경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여론을 바꿔보자.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언론을 총동원해서 지금 집권여당 내부에서 대통령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론의 전환 또는 민심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본부장. 자, 네. 그렇게 되면 민심이 여론이 바뀌어서 특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 이 국민들이 아까 70%는 그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특검 받으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이제는 그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재처명한 이상 이 70% 가까운 민심의 영린을 건들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내일 그 이준석 만약에 이제 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경우에 전 대표가 탈당해서 내일 이제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민심도 중도 보수도 저거 왜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특검법이 뭐가 잘못한 게 그게 불편한 게 있으면 그 특검법 자체를 아예 안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이 부분들이 대다수 그 당시 그 침묵으로 지켜왔던 그 사람들이 여론이 민심이 극히 위반되면 그야말로 저는 총선 폭망의 이게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검 수용 불가 이 자체 방침이. 자, 그래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특검 불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그리고 이것이 총선용 민주당의 정쟁 요소다 이렇게 이제 계속 알리는데 자 이것이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 김태호 본부장은 이거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게 먹힐 수가 없는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일종의 기획을 해내면 국민들이 따라가서 바뀐다?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고 지금 집권 여당의 그 무책임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외교 어떻습니까?
안보 문제 어떻습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이것이 정쟁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함으로써 특검이 무마될 수 있다는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자,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도 김건희 특검법에 맡겨서 혁신과 개혁과 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집권여당 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선이 눈앞에 깜깜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면 지금은 숨죽이고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살펴보겠지만 이거 총선 힘들어지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 대통령의 뜻에 그래도 따릅니까? 아니면 점점 본인이 당선해서 낙선이 될 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통령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또 한동훈 비대위가 그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떤 형태로든 공천 과정에서 비윤이 배제가 됐을 때 그야말로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천 학살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제적의원의 과반수 참석을 해서 3분의 2 이상 이게 사실 재의결이 가결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간호법도 그랬었고 양국관리법도 그랬는데 이건 다른 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 앞두고 공천에서 내가 만약에 이준석도 탈당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자기들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일부를 합류할 거고 또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져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내가 친윤이니까 봐주고 비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 2020년 3월 첫 고발이 돼서 이후 4년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없이 거론됐지만 한 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출두 요청이나 또는 압수수색을 했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갖지 않죠. 저는 국민들이 이걸 다 지켜보고 있고 현재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결국 김건희 지키기다. 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이제 총선으로 이어지면 총선 폭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그대로 지켜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제가 선무당 사람 잡는 방식으로 평론이나 논평이나 분석이나 전망을 하자면 현재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총선까지 갈 수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라는 것은 결국 당이 치르는 것이고 물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습니까? 뭐 보나 마나 아닙니까? 자, 콘크리트 지지층 30%인데 60%의 국민들은 비호감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면 당이라도 완전히 다른 얼굴로 새로운 모습을 하겠다고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줘야 하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최소한의 돌파 또는 상황 정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그리고 명분백 수수에 대한 적극적인 검찰의 수사인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은 조용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결정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이준석 개혁 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홍도가 좀 떨어진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단면으로 잘라보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총선에서 폭망이 예상되는 상황, 거기에서 현재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누구와 손을 잡고 다음 총선을 도모할 것이냐, 그리고
민심은 점점점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는 대통령, 국힘 그리고 명분백 수사에 대해서 단 한 발자국도 진척시키지 않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들을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이준석 전 대표가 기다리면서 뭔가 큰 판에서 개혁신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린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일반인이 특혜를 받는다는 게 옳은 거냐 뭐 한다고 법이라는 게 존재하냐 이렇게 주셨는데 워낙 긴급하게 우리 지금 제작진께서 양태훈 PD가 올려주셔서 제가 읽었고요. 조금 전에 했던 말과 약간 뒤섞였는데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것이 총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과연 순항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한동훈 비대위가 취임의 일성 또는 수락 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권주자의 한 사람이 당이 비상한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국민들 앞에서 처음으로 수락 연설을 하는 내용으로 보면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런 것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정치 컨설턴트가 직접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조언 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이 지금 연설문 내용이 너무너무 뒤처져서 한동훈 체제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잠깐 우리가 숨을 돌려가는 의미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독특한 단어를 써가면서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일관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중심이 있고 철학이 있는 리더십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스스로 헌신하는 리더십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오늘 들어본 리더십의 유형 중에서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답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이 대목 들어보면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을 말한 한동훈 장관의 그 내포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박예슬 기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해설하지 말고 본인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정교하고 박력이 있다. 보통 정교하고 박력이 있다는 것은 정교하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하세요? 꼼꼼히 정책 그리고 현재 있는 여당 내 정책 부분 그리고 국민의 민생이 어떤 것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교하게 리더십 있게 이것을 추진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뒤에 발언을 연결해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정말 정치를 어떤 정치를 하겠는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야당에 대한 공격.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교한 리더십으로 표현했다. 라고 봅니다. 저는 볼 때는 그냥 윤석열 아바타하는 걸 지우고 싶어서 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내가 또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자체 야망 또 앞으로 펼쳐나갈 어떤 비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교 박력이 있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정교하고 박력이 있는 리더십이라는 단어와 함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을 더 이제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분 대통령 되어서 되겠느냐는 제가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고요.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정말 그 소년급제 하듯이 서울법대 4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찰에서만 공직으로 엘리트로 그러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분이 했던 이런 일종의 단어 선택 그리고 표현 방식 그리고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분이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감으로 지도자의 제목으로 저희들이 믿고 따라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 이것은 제가 폄훼할 의도나 그리고 그분을 무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분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언젠가 우리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국민의힘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직을 수행해야 되는 73년생의 표현 방식으로는 정말 국민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되었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더라도 아, 저 정도면 내가 정책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의 지도자로서 박수를 보낼 만하다. 생각이 다르지만 아, 저런 사람 정도가 정말 좋은 경쟁을 했어. 민주당을 좋아하는 후보이건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후보이거든 어떤 후보가 뽑히더라도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도록 해주는 표현과 오늘 수락 연설이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운동권 폭주, 개딸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에는 도움 되겠습니까? 자, 국민의힘에 도움 되려면 이미 30%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고 결국 중간에 있는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층은 정치적 색깔과 성향이 였지만 뭔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주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스윙보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총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로서 당당히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워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겠다고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답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명의경희님이라고요. 지금 우리 댓글 써주시는 구독자신데요. 한동훈의 말과 현재 상황은 할 말을 잃게 하고 걱정만 준다. 그리고 뒷말씀은 더 감사합니다. 스픽스 방송 재밌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2,700명 정도가 동시 접속하시면서 저희 방송의 해설을 듣고 있고요. 현장에서 중계차로 직접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으로서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했던 내용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그 비판과 분석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서 폭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치를 정상화시켜서 집권 여당이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지 중대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에서 구현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정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어달라라는 충심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들과 함께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함께 손잡고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금 현재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는 정말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말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부족한 연설 중에 연설이었고 내용은 볼 것 없이 정말로 상대를 악의적으로 공격만 하는 감정적으로 공격만 하는 내용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밝혔던 이런 연설문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추상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본인의 정치인 한동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욕하는 이 장면도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저희들이 해설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재명이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받는 초현실주의적인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받는 초현실적인 상황인데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했는지 그거를 지금 국민들한테 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다 답해 줬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공평하게 그리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상황에서 수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재명이 죄가 있든 없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수사 과정이 공정했느냐 누구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냥 이재명을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받는 사람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는 왜 안 합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300만 원짜리 명품백 받는 김건희 여사 그것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거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뭐가 형평이고 뭐가 공정이고 뭐가 상식이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론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최소한 알아야 될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 말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살이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하시면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 김태호 본부장 그 기자생활 한 30년 하셨죠? 네. 저런 발언을 보면 정치인들 많이 만나 보셨을 네, 네. 텐데 어떤 느낌 듭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게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받는 이유가 그만큼 지휘가 수사를 이제 과잉수사, 표적수사했다. 왜냐하면 영장기각 정도만 한나라당 그 야당 대표를 수사를 할 때 표적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광석화처럼 끝내줘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이걸 누가 보더라도 수사가 좀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게 이제 한 산물이 이제 형사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제목을 그려였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가 느껴봤을 때는 요 표현이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그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줬는데도 왜 당이 국민의 여론 민심을 끌어안지 못하냐. 우리는 검찰을 충분하게 지원을 했다 하는 그런 반증인데 나는 이번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이 비대위원장 되고 난 뒤에 정치를 수사처럼 할 확률이 많아요. 이번에 운동권 특정 세력을 이렇게 거의 뭐 시심사의 절반 이상을 왜 지금 세상에 내가 봤을 때 저도 지금 386 세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운동권이라는 이야기 잘 안 해요. 얘기를.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과거에 닿는데 그거 자체를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처럼 그런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 하나의 자기가 참신한 이미지면 뭐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말도 좀 언어도 그야말로 자기가 예도 사투리 쓰지 말자라고 했듯이 말 내용 자체도 조금은 있잖아요. 그 젊은 참 취향이 많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운동권 특권 세력하는 거는 벌써 문재인 정부 시대에 하면 다 청산돼도 벌써 청산됐어요. 지금 민주당 내 운동권은 오히려 더 태보가 됐다니까요. 자, 지금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주시고 한 2,900분, 2,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 정도 많은 분들이 동시 접속하면서 저희들 방송을 봐주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방송 보시는 분들 저희들 구독, 좋아요, 스픽스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 만들고 있다는 거 제 얼굴 보면서 밀어주셔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이런 글들 주셨습니다.
생긴 대로 논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진정한 방송으로 거듭나라 스픽스 이렇게 했고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지금 한동훈 참 한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포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남용만 하는 연설을 하는 것인지 하늘꽃님이 글 올려주셨는데요. 야, 정말 이 말씀이 딱 저한테 좀 더 와닿는 말씀입니다. 하늘꽃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동건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철님은 검찰 마피아 등장. 이제 정치판에서도 마피아 게임 한다네요. 기대됩니다. 일단 재미는 있겠지. 한국 정치판에서도 마피아 게임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자, 순이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남 오빠님은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뭐 이런 걸 올려주셔서 제가 눈으로 읽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스픽스 채널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고 또 저희들이 분석하는 내용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현재 정치 상황을 정치 구단처럼 읽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저희들의 정보 제공으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조금 더 다채롭게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동훈 장관이 발언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요소의 발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 당의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당대표인데 당대표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전국 선거를 주도해야 하는데 선거를 책임지는 사람이 한 석이라도 더 얻어야 하는데 본인은 출마를 하지 않겠다? 제가 뜨악했고요. 이걸 혹시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보통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할 때는 이런 정도의 조언까지 간다는 거는 굉장히 조언이 파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상황에 걸맞지 않는 것이어서 왜 이런 걸 했지? 이걸 통해서 본인이 희생을 하니까 국민들이 표를 더 찍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진에 가서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뭐 이렇게 내가 끝까지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비례대표 끝순번. 예를 들어서 20번이 당선돼야 될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이라면 안 되면 폭망하니까 그거 내가 들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장렬하게 또는 헌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생각이 뭔지는 제가 분석가로서 또는 전망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 내용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지역구 출마하지 않겠다는 그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사전에 이제 질문지에 없는 내용인데 뭐 다른 것도 사실 질문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면서 김태호 본부장 우리 박예석 기자의 의견을 국민 여러분께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자, 저 장면과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봤을 때 장께 또 잔머리 돌린다. 솔직히 이 총선 같은 경우 지금 상태에서 전망은 사실 국민의힘이 그 뭐 압수한다는 건 자기 본인도 그건 전혀 아니라고 느낄 거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의 순번을 걸기에도 지금 같은 참패했을 경우에는 그 자기 자체가 모양이 빠질 거고 더더구나 차기 대권 후보까지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선두에 나서는 사람이 미리 총선에서 자기가 스크래치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가면 헌신하는 듯이 나서면서 본인 스스로가 리스크는 그냥 빼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검찰 수사에 이익이 붙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지는 게임을 하기 싫다는 얘기지. 그 혹시 박예슬 기자는 이제 뭐 저보다 항상 뭐 한참 젊으신데 네. 이런 부분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출마하지 않겠다. 한동훈
장관이 무책임하다. 만약 무책임하다. 선거에서 진다고 그렇지. 했을 때 예. 그럼 한동훈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 정치적으로 라고 역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이미 수도권에 국민의힘 6석이라는 결과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자신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자신의 체제로 치르고 나서 후에 국민의힘이 혹여라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없다라는 선을 긋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전에 표현 조금 이따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이제 듣게 될 텐데요. 승리의 과실을 가지 않겠다. 승리의 과실을 가지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이분의 인식에는 당선이란 게 뭘까요? 일종의 획득물이나 노획물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 많이 만나고 선출직에서 낙선이나 당선을 이렇게 거듭하는 분들 뵙지 않습니까? 당선이라는 행위는 개인에게는 영광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자리고, 다만 그것이 현실 정치에서 국민들에게 실천되지 않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야 너는 당선만 되었지 결국 공적인 일종의 공복으로서 활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치 왜 역할 못하느냐,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왜 제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행위로서 선출된 사람은 그 자체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숭고하고 고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서 어떻게 실전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승리의 과실을 가지 않겠다. 승리의 과실을 가지 않겠다는 것은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고 이 사람이 현재 우리 정치와 선출직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적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바로 들었습니다. 왜 승리의 과실을 본인이 안 가져갑니까? 승리의 과실을 본인이 가져가야 책임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국민에게 설득해서 표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정치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증거를 주고 국민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마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출마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이기는 것의 성과물을 자신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치 고귀한 척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면의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말 안에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선까지 이 비대위 체제가 못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표현에는 총선까지 못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당면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갈등설, 그리고 국힘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한동훈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만한 새로운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당정대의 회의를 통해서 쐐기를 박아버린 것,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 세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런저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체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가 오늘 본인이 했던 표현 중에서 지역구도 비례로도 출마하지도 않고 이기는 결과물, 승리의 과실도 가지 않겠다는 그 이면을 제가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과 전망을 한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고, 그런 상황이 실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뒤에 두고 보고 제가 맞추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맞추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에서 제가 돗자리 깔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와 함께 정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하기로 하고요. 만약 제가 맞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맞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정치평론계를 떠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렇게 해서 나도 공감이 되는 게 봐요. 그 정치인으로서 첫 발 내딛는 이 자리에 국민 앞에 선 이 정치인이 새롭게 출마하면서 국민한테 검증을 안 받겠다.
얘기 안 되는 거 무슨 안 해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실장에 영남초선 김영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영동 의원은 경북 안동 예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1975년생입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35기로 한 위원장의 후배인데요. 뭐 일단 생년으로 보면 2년 차이가 나고요. 김영동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속보가 들어왔는데 보도된 내용은 아니고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제가 정치권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데 잠시 전에 들어왔던 정보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지금까지 국회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가 아니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아마도 언론사 정치부장 또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들어왔으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과 내일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의 신당 창당과 관련된 탈당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집권여당 내부의 시계는 매우 빠르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 수락 연설과 취임과 관련된 연설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한동훈의 파괴력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고 거기다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큰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질과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리고 그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면 몇 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감으로서 보여준 최초의 행동으로서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뭐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뭐 장관으로서 총리로서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감으로서는 그다지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분은 아니다 이런 것이고요. 슈퍼챗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스카이윈드님께서 박예슬 앵커님을 칭찬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꽃님께서 계속 스픽스가 정말로 흥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주님께서도 부끄러운 수준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문은 직접 쓴다면서요. 아까 다른 분도 올려주셨는데요. 이 정도 연설문은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만들어준 연설문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정도 내용을 가지고 국민과 직접 상대할 수 있다고 좋게 말씀드리면 자기 확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정치 현장에 대한 물증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연설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십의 종류를 표현하면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제가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역대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앞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그 앞으로 가면 노태우 대통령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이름 이야기하기 싫고요. 어쨌든 그 전으로 가면 박정희 대통령까지 우리가 지도자들을 흠모하거나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길을 따른다고 했을 때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말 거기에서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참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를 쓰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이 얼마나 큰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정말 제가 술자리에 쓰는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안 봐도 스크린입니다. 안 봐도 스크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저희들은 좀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오늘은 압도적인 우위의 힘으로 국힘의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했다. 그리고 그 취임의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압도적인 후원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권여당 내부의 많은 실세들이 한동훈을 바라고 그리고 이끌어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한동훈 자체의 힘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한동훈 스스로 성장하고 커 나가야만 자기 정치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남이 만들어주는데 올라타서 마치 그 올라타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원래 고유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저는 좋은 정치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본인이 늘 강조하는 법과 원칙입니다. 법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법 앞에서 평등함을 느끼고, 그래서 설사 억울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그것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판사가 내리는 그 판결이 결국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것은 엄격한 법 집행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래서 검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은 야당에 대해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경쟁자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그 국민의힘 안에서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준석을 쫓아냈고 나경원을 주저앉혔고 안철수를 타격했고, 그래서 억지로 만든 게 결국 김기현 당대표인데 9개월을 못 가고 이 사람을 다시 보란듯이 토사구팽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김기현 당대표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정심이라고는 생기지 않았을 건데 하도 어처구니 없이 당하고 나가니까 참 김기현 불쌍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누구든 알고 있는 그 내용에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과 대통령실의 수평적 관계,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쳐다보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 사실, 그리고 부당하게 당을 좌지우지하는 그 대통령의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횡포,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다고 모든 국민들이, 아니 다수의 국민들이, 아니 심지어 보수 언론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무슨 리더십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으로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그리고 개딸들 열렬한 당원들을 마치 특정한 정치 세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운동권, 기득권 세력 이렇게 욕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당을 이끌어가면서 지도자로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3,000명 이상의 동시접속자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여러분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가 살려야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메시아가 나타나서 어떤 정치 대신해 줄 수 없고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너무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너무 갖추어진 게 없고, 또 앞으로 보나마나 아까 말씀드렸던 안 봐도 스크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손을 꽉, 주먹을 꽉 쥐고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하나. 두 번째,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설사 그 판단이 잘못되든 잘되든 우리가 좀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던져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정권이 비판을 받든 칭찬을 받든 국민 몫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호루라기 부른다고 오늘부터 다 한동훈 띄우기 나서자고 하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나서서 이 한동훈을 띄워준다고 한동훈이 살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의 회사에는 광고와 협찬이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으로 갈 수 있느냐고요.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험 훨씬 더 많고 지식도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을 띄워주면 한동훈이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언론이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애매한 것을 무조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칭찬해 주십시오. 애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칭송하듯이 해 주십시오. 애매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확실하게 잘못된 거. 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감고 덮고 넘어가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 수락 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지점에 있고 한동훈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이며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대한민국 언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 옆에 앉아줘서 도와주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김태우 스픽스 대구 본부장님 고맙고요. 네. 한 말씀 간단히 하시죠. 제가 대구에서 오늘 한 3개월 만에 스픽스 출연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긴급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 뵙는 순간 좀 더 제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배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예슬 우리 기자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짧게 인사해 주세요. 지금 인사한다 그러니까 막 우리 동접자님 쑥 나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글 올라오는 거 좀 소개를 좀 더 해드려야 돼가지고. 네,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저도 열심히 함께 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문병조님 그리고 무지개 안나님 그리고 김성욱님 그리고 안준성님 분노의 똥침질님도 오셨고요. 스마일님, 이재미님 그리고 MVP님, 어린 왕자님 여러분들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3,000명이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데 스픽스 구독, 좋아요 주변에 널리 구독 알려주시면 우리 10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있는 언론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 그리고 대한민국을 더욱더 이롭게 하는 방송으로 스픽스 달려갈 테니 응원해 주시고요. 또 지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 나갔던 스픽스몰에 대한 상품 판매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긴급 편성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